아이를, 그러니까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제 실수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아이를 잃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식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조작하고 그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그리고 이 기억을 새롭게 편집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지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를 잃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134쪽에 나와 있거든요. 134쪽 한 세 번째 문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는 아기를 낳은 후 젖이 나오지 않았다. 아기는 늘 허기진 얼굴로 울다 지쳐 잠들었다. 분유를 입에 물리면 숨이 차는 듯 가래 섞인 소리를 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버려 두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엄마는 동창들과 동남아 여행 중이었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아기는 칭얼거리며 몸을 보챘고 가끔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기의 입을 막고 이불로 몸을 싸맸다. 아기는 숨 넘어갈 듯 몸을 바르르 떨었지만 곧 조용해졌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아기가 니노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었다. 며칠이나 굶은 것처럼 맛깔나게. 니노는 발톱으로 아기의 머리를 긁어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혀를 날름거렸다. 아기도 까르륵거리며 니노의 품을 파고들었다. 아기의 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머리부터 서서히 니노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고양이 머리에 아기 몸을 가진 기이한 동물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공격할 듯 크른거리며. 그녀는 괴물을 향해 걸어갔다. 아기를 빼앗기 위해 괴물의 발을 잡았고 공격한 것 뿐이었다. 그랬는데 니노의 몸으로 빨려 들어간 아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니노가 그랬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다. 정말이야. 그녀의 말에 남편은 화분을 던졌다.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우리 둘 다 죽자. 흐느꼈다. 아니, 병원으로 가자. 남편이 말했다. 아닌가? 그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그건 자살이었다. 리노의 자살. 리노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고양이 세계에서 자신을 왕따라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면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닌가? 그건 미라의 짓이었다. 아기를 품은 채 죽은 15세 소녀. 그 아이가 데려간 것이다. 자신의 아기라면서. 아닌가? 흡층의 짓이다. 흡층이 아기 몸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의 장기를 지나 내 속에 기생하며 결국 숨까지 잡아채간 것이다. 아닌가? 그 모든 원인은 남편이었다. 남편이 리노를 외롭게 만들었고 아기를 배고프게 했고 15세 소녀의 우울을 임신한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남편이 떠나가는 그녀는 늘 허기졌다.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배달시켜 끊임없이 먹었음에도 좀처럼 허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허기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듯 했다. 입이 아닌 눈 혹은 정신. 그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때로는 모르는 내용이 나와 그녀를 답답하게 했지만 그저 읽었다. 허기가 가시는 듯 했지만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을 뜯어 먹었다. 읽으면서 뜯었고 뜯으면서 씹었고 씌우면서 삼켰다. 그러고 나면 책의 내용이 그녀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고 감쪽같이 허기가 가셨다. 그것은 새로운 맛이었고 새로운 발견이었고 새로운 재미였다. 급기야 그녀는 책에서 신선한 내용이나 맛있어 보이는 글자가 나와도 그 페이지를 뜯어서 먹었다.
껌을 씹듯 질겅거리다 보면 미묘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질기면서도 담백한 웅크맛, 쌉싸름하면서도 떫은 종이맛 같은 거.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흔들었다. 안에 있던 소지품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녀는 영문 잡지를 집었다. 아무데나 펼쳤다. 브레인 게임이라는 글자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서로의 입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그녀는 그저 영어로 쓰여진 글자를 읽었다. 내용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읽는다는 행위, 글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글자 사이로 불쑥불쑥 남편의 충혈된 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페이지를 넘겼다. 읽었다.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린 남편의 메마른 등이 보였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 책을 읽었다. 남편의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다. 말이 필요했다. 침묵의 행간을 이해해야 했다. 그녀는 책을 보았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을 보았다. 그것의 의미를 살폈다. 갑자기 글자들이 둥둥 떠다녔다. 글자들은 어느 순간 영어로 변했다가 크메르어로 변했다가 한자로 변하기도 했다. 니노의 눈과 남편의 눈이 글자들 속에서 불쑥불쑥 형체를 갖고 나타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로지 글자들만 생각했다. 오랫동안 랩을 읊조리듯 글자들만을 떠올렸다. 흥얼흥얼 빵이 떠올랐고 빵이라 읽었던 크메르어의 문양이 떠올랐다. 가로 안의 해석처럼 난데없이 글자들의 의미가 명료하게 떠올랐다. 비어있던 행간에 글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문이 자신을 향해 문을 열어준 것 같아 유리는 조금씩 흥분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글자와 온갖 부호들이 문 안에서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글자들이 모래처럼 부서졌다. 흘러내렸다. 그녀를 덮쳤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책에서 본 것임을, 책 내용이 너무나 생생해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느꼈을 뿐이라고. 그녀는 행복했다. 이제야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서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왜곡된 기억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거짓이 덮여지면서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억들이 점점 덧붙여지고 편집되고 해석되고 다른 식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생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의 제의식을, 자신의 기억을 또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과정으로 제가 소설의 끝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2페이지 정도 되는 거지만 대강은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걸 이제 알았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설 내용은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잃은 부부가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소설을 쓰게 된 아마 배경이 있을 겁니다. 조그만한 단초가 되어서 소설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뭐가 있는지 선생님께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아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오늘은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 뭐 거의 반반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왜 여자들은 모성애에 연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 버스에서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가 혼자 내린 걸 모르고 나중에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해서 막 인터넷에서 막 비난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뭐 맘충이라는 둥, 아마 휴대폰을 보다가 정신을 잃었을 거라는 둥, 모성애가 없다는 둥, 그쵸? 막 그런 말들도 있고 했는데 보면 그래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또 신문 그 사설에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사소한 실수인데 남자분이 깜빡하고 아이가 먼저 내렸는데 내려달라고 했으면 이런 비난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영화를 봐도 그래요. 막 액션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저는 별론데 이제 저기 계신 저희 이 분께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 액션 영화에서는 남자들이 막 나와서 정말 막 신나게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러고 나와요. 정말 막 그 어떤 뭐 장면도 과감하게 막 나오고 그냥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런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김옥빈 주연의 제가 악렬한 영화를 봤어요. 아마 여기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처음 씬부터 그 김옥빈의 그 뒷모습 그리고 막 1층부터 2층 막 식당으로 막 가면서 모든 남자들을 그냥 단칼에 다 막 죽이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학적으로 또 하면 영상이 아름답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자의 폭력에는 반드시 어떤 개연성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모성과 연관돼요. 근데 이 악녀뿐만 아니라 마더, 아주 오래전 영화죠. 그 마더에서도 김혜자가 나오죠. 거기서도 어때요? 그 어떤 아들의 잘못을 은폐하는데 결국 그것도 모성이죠. 그리고 밀양,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던 그 밀양에도 봐요. 그 전도연의 연기를 보면 자 거기도 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어떤 여자한테 어떤 잔악 코드를 줬을 때는 거기에는 모성이 같이 함께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어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자는 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한테 비난을 좀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죠. 좀 주변에서 저는 그런 경우도 좀 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뇌당하고 교육당한 것 같아요. 여자니까 뭐 이렇게 뭐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이 여자도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다 보니까 우울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손을 내밀 곳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받아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게 억압되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소설을 쓸 때 가장 편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개연성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 인과관계. 그런 개연성을 주기에 가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작가들한테 가장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자 소설 같은 경우 어떤 요런 식으로 영화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저희가 합리화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럴 경우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이래야 욕을 안 먹겠다. 한마디로. 욕을 먹지 말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장치를 써야 될까 하다 보면 하는 게 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쓰면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독자로서 공감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이런 데서 조금 탈피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저런 생각으로 이제 또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우리 박조희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잘 안 왔죠.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지금 세상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솔직히 말해서 책을 많이 안 읽고요. 청년 때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 청년 때는 이제 읽었던 게 많았죠. 뭐 갈매기의 꿈. 젊은 피디 때 많이 봤는데 저 길로 나가셔서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 저 마이크. 죄송합니다. 이왕 나온 게 한마디 할게요. 네, 저 마이크. 네, 죄송하고요.
저는 우연히 우리 아내와 같이 이 동네 왔다가 여기 서울로 좀 보러 왔다고 왔는데 여기 하고 있어 봤는데 우리 그 박효익 선생님 아까 잠깐 서대 내용을 봤는데 저는 사실 책을 비평하게 온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거든요. 이런가 하면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 우리도 많이 읽었잖아요. 갈매기의 꿈, 젊은 베르테의 슬픔, 폭풍의 언덕,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이런 거 많이 읽고 저도 네 편의 소설을 읽고 저도 참 이 삶이 많이 변화됐고 나름대로 갈매기의 꿈을 읽고 저도 많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젊은 시절에 꿈을 꿈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올해 한 54년 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참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이 끝나는 걸 제가 몇 번 최근에도 여러 번 보셨죠. 그걸 보면서 이분들 내면에는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 느끼는가 하면은 이분에도 영향이 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설 한 편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넌 가급적이면 좀 이 소설을 쓸 때에 좀 비평적이고 비관적이보다는 꼬아서 쓰는 것보다는 일반인 입장에서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좀 소설 썼으면 좋겠다고 정말 느끼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의 소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책 제목을 보고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 삶의 희망을 잃을 것 같은 책들 저는 안 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황순원 씨의 소설 같은 게 굉장히 짧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소나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서 그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는 이 작가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